아니라니까. 그래서 총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는 소정 근로시간 따로 연장 근로시간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수님의 점점적인 의견은 이제 시기상조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제 관련해서 이제 사용자 측이랑 노동자 측 중에서 이게 요구 사항이 각각 있는데 어쨌든 현재 경사노위 안에 대해서 이제 좀 부등가 교환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사노위 및 한정의 의원 안은 제가 3시 10분까지죠. 그 중간에 잠깐 안 쉬고 그냥 5분만 잠깐 쉴까요? 예. 맞습니다. 예. 4시 반까지. 4시 4시 반이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는 3개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 단위로 도입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근로시간 특정을 현재는 서면 합의할 때 근로 이일을 하고 그 일의 근로시간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별 근로시간 통보로 이제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2주 전까지 이제 통보하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통보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업무량 급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것은 하루 전까지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이것마저도 그 대통령을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 합의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임금수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정하고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지만 신고 안 했을 때 뭐 형사처벌 되는 거 아니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고 또 이마저도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하면 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제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던 거 사실 원래 하기로 했던 의무가 있는 걸 그냥 마치 뭔가 새롭게 해주는 양 여기 합의사항에 또 넣었고요. 현재는 탄력적 근로제는 이제 15세, 18세 사이 적용 안 되고 임신 중 여성 적용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 대표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장시간 근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노동부 고시에 만성과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평균 60시간, 발병 4주 전 동안 64시간. 근데 탄력적 근로제 하면은 4주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하면은 3개월 64시간 가능하고요. 이걸 연장해서 사용하면 6개월 동안 64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이면은 한 달이 4.34주니까 6개월이면 한 25, 6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초과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단기 과로 부분도 일주일의 업무량이 이제 그 이전 12주간의 일주일 평균 30%가 증가하는 건데 그 64시간하고 40시간 이렇게 하면 30%가 되고 또 40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28시간, 그러니까 평균을 맞추려면 28시간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앞 3개월을 52시간 하면은 뒷 3개월 28시간 해야 되고 거기다 12시간 하면 40시간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지금 그 경사노위 회의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52시간, 28시간이 아니라 아예 일이 없는 때는 소정 근로를 0으로 바꾸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0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30을 훨씬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과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 3개월 64시간, 뒤 3개월은 40시간 가능하고 연속해서 시행할 경우는 최장 64시간까지 최장 6개월 동안 64시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 고시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별로 이제 2주 전에 얘기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시급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임금 손실이 과거에는 연장근로였던 게 소정근로 시간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닌 게 돼서 연장근로 수당이 없어지게 되고 또 소정근로 시간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는 시급제의 경우는 기본급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임금 감소의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는 게 사실은 밤 10시 퇴근해서 아침 9시 출근하면 11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번영근로시간 도입하지 않은 일상적인 상태에서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연장 근로를, 그러니까 8시간 소정 근로에다가 2시간 연장 근로에서 10시간 근로 하더라도 11시간 지키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4시간당 30시간의 휴게를 준다고 하더라도 10시간 만약에 일했을 때 하면은 13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시간 휴식이라는 게 어떤 장시간 근로를 어떤 통제하는 어떤 효력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 근로시간 특정한 협의만 있으면 또 배제가 가능한 건데, 노조 있는 사업장, 과반수 노조 사업장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노조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직장갑질 119라고 해서 이제 상담받고 있는 그런 인터넷상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거기 접수된 사례를 보면은 근로자 대표를 사용자가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 임금에 관해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사용자 측 대표가 그냥 근로자 대표가 동시에 되는 정말 황당한 사례인데요.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 근로자 대표라는 거는 여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노동관리법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약간 혼동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면 교섭대표 노조는 조합원이 과반수죠. 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고 취업규칙 불이익 경우는 과반수 노조 있으면 과반수 노조인데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입니다. 집단적 동의이고 이거는 그냥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창법의 근로자위원하고 좀 다른데요. 근창법상으로는 이제 과반수 노조 있으면 그 노조가 위촉하는지 없는 경우는 직접 되면 무기명 투표를 하고 간접 선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부는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수 학술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노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협의만 하는 거고 근로자 대표는 실제로 사용자와 약간 대립적인 관계에서 법상 효력이 있는 어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하는 어떤 권한이 좀 다르다. 그리고 권한하고 어떤 죄의 취지가 다르다는 거고 실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같은 경우는 과반수 노조 없을 때 선출하게 돼 있지만 그 선출 요건이 꼭 무슨 제적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접 선거할 때만 그 과반수 요건이 있고 일반 선거할 때는 그 과반수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인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동부에서 연구원 보고서 냈던 거에서도 이 노사협의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어쨌든 꿋꿋이 행정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제 이런 논란이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요건에 맞지 않은 근로대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실효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탄력적 근로시간 좀 말씀을 드렸고요.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노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장하면서 조직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집행관이가 집행관 오늘 집행관이가 다른 게 아니기 이게 너무 어려야 되고 그 집행관 생각이 지배해버리는 거야. 현재 이게 야생이 나잖아. 그런 거 있지. 아니 좀 집행관이 좀 그런 자체는 싸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면 나도 처음 봤어. 너도 들어간 거야? 이 중에서 하나 한다는 거지?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가
생각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실제 근로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장 근로 통제가 우리나라 전혀 안 된다는 이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통상의 시간의 근로 시간 한도가 연간 기준으로 하면 360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 12시간, 법에 12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1년간 624시간입니다. 거의 한 3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1년 단위 변형 근로 시간제에서 시간의 근로 한도는 일본은 1년에 그 원래 기준보다 40시간을 줄여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전혀 줄여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애당초 시간의 근로 한도가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데다가 탄력 촉근 시간이 도입했는데도 그것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번 제도가 만약에 그 행정위 원안대 통과가 되면은 그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하는 게 별로 의미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조법 관련 부분입니다. 노조법은 이제 ILO 협약을 그 핵심협약 비준한다 하는 것을 계기로 노조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논의가 촉발이 된 건데요. ILO 핵심협약, 뭐 기본협약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핵심협약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87월 98월, 그러니까 총 4개, 8개 협약이죠. 4개 부분에 8개 협약인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별세자유 협약입니다. 우리는 별세자유 강제노동 2개를 비준하지, 이쪽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밑에 4개는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그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만 2개를 모두 다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2개 다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비준을 한 상황이고요. 이 87호 98호 협약이 실제로 뭐 여기 일부 조항만 옮겨놨는데 조항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적용된 협약이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딱 문구만 보면은 이게 뭐 좀 대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헌법이 그렇잖아요. 헌법이 사실은 조항 간단하고 그 헌법에 기초한 이제 뭐 하위 법령이 있거나 아니면 해석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ILO도 협약 자체는 사실 조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 12개 정도의 조항밖에 없고요. 근데 그 해석, 요 결사해주위원회라고 해서 이 협약에 대해서 마치 이제 판례처럼 이렇게 해석이 쌓아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사해주위원회 해석을 실질적인 어떤 이 ILO 협약의 의미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 ILO 단위에서도 이 사용자들이 특히 이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크게 문제가 안 돼. 단체 행동권 가지고 사용자들이 많이 이 도전을 해오고 있어가지고 이 결사해저위원회의 어떤 일관된 해석은 이 ILO 87호 98호 협약에 의해서 파업권이 보호된다는 게 아주 일관된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협약에 보면은 파업이라는 말은 사실 들어있진 않아요. 해석에 의해서 인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013년경부터 ILO 차원에서도 사용자 단체들이 파업권은 ILO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막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ILO가 원래 노사정 이렇게 3자 기구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국제노동계에서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래 그럼 너 말이 맞다면 이게 사법재판소 가보자 이랬더니 거기 가면 또 자기네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사법재판소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결사해주위원회가 해석하는 내용, 즉 ILO 결사해주 협약에 의해서 파업권이 보호된다는 건 바뀌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노사 간에 그런 좀 다툼이 있다. 이거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는 보면 사실 평범합니다. 뭐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뭐 행정당국에서 해산되거나 정지해서 안 된다. 98호 협약도 차별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설립 활동의 운영에 있어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간섭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장하고 있어서 문구 자체는 사실 특별한 건 없는데 결사해주위원회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은 다른 협약은 사실은 비준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데 ILO 핵심 협약은 원래대로라면은 회원국이라는 그 지위 그 자체에서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이제 ILO 선언 중의 일부입니다. 선언은 이제 헌장 바로 밑에 있는 건데요. 그 문구에 보면 이제 여기 별사의 자유와 핵심 협약이 다 들어가 있죠. 특히 별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에 관한 것이 가장 위에 있는데요.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원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인해서 그 존중하고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헌장 바로 밑에 있는 효력을 가진 선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동의해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국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비준하지 않더라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비준은 이제 확인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준으로 인해서 뭔가 비로소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화면 이제 96년도에 OECD 가입할 때에도 그 국제 기준에 맞춰서 결사해줄 협약 등에 맞춰서 개정하겠다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참고로 ILO 가입은 91년도에 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입 후에 OECD 가입하면서 했던 약속이고요. 또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한EU FTA에서도 제13장인데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이제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문구는 제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노력할 의무라고 되어 있지 언제 비준한다고 되어 있냐.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협약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는 원래 그거는 외교상 그렇게 쓴 것일 뿐 이건 비준한다는 의미랑 같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다가 예전에 독촉만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제13장 위반했을 때 EU 한유 FTA 보면 정부간 협의 절차하고 그 이후에 전문가 패널 절차라고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다. 협의 절차, 정부간 협의 절차 이미 들어가서 끝난 상황이고요. 여기서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절차로 가겠다고 현재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조항하고 달리 이 13장은 그 일반적인 무역 분쟁 절차에 대한 조항은 사실 적용되진 않아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인 무역 분쟁에 따라 어떤 강제력 있는 조치를 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EU 측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현재 막 신경 쓰는 이유가 그 한EU FTA가 이 13장이 가장 잘 된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EU에서 다른 나라랑 FTA를 체결할 때 약간 모범이 되는 어떤 FTA이기 때문에 그 모범이 되는 FTA에서 뭔가 좀 그 좋은 선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좋은 선례라는 것은 이 FTA로 인해서 그 협약 체결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이제 협약을 비준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EU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U에서는 그래서 이 13장이 약간 강제력이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무역 절차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 이제 그 분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합니다. 그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해서 그 민주노총이 이제 7대 입법까지로 내세운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협약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약 위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협약 위반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ILO 협약은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교섭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용관계는 고용관계고 단체 교섭은 그 고용관계하고 관계없이 단체 교섭을 할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특수고용이나 간접고용 현재 판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기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 다르다는 판례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추더라도 이 입법은 사실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개별 사건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 않고 구제하기 위해서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고 ILO 협약도 당연히 이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최우선 순위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데
해고자나 실업자, 구직자 등 근로관계가 없는 이제 근로자들이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들이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입니다. 산별노조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산별노조는 이미 뭐 근로관계 없어도 인정은 되고 있고 사실 이건 기업노조에 한정된 얘기인데 그 뭐 노조법 체계 자체를 좀 원칙에 맞게 바꾸자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임원 자격은 현재 우리나라 법상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산별노조는 사실 조합원이 고용관계 요건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산별노조는 이게 큰 뭐 문제는 안 되는데 기업별 노조 같은 경우는 조합원으로 한정하게 되면 조합원이 곧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임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자격 제한 규정을 철폐하자는 것도 요구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고요. 노조 설립신고 제도 개선은 현재 우리나라 신고제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행정관청이 상당한 심사권을 행사하면서 그 반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반려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 유니온도 사실은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국 현재 노동조합 설립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교조 같은 경우도 행정청이 그 법인노조 통보해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법인노조 상태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그냥 온전한 설립 신고주의, 즉 행정관청에서 심사해가지고 너는 노조 맞아, 너는 노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면은 그 노동조합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자는 취지이고요. 복수노조 자율교섭 문제 이 부분 약간 복잡한데 그 사실 복수노조는 현재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는 아니고 자율교섭이 문제입니다. 현재 창구 단일화 때문에 자율교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ILO에서는 우리나라 창구 단일화 제도가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구 단일화제 도입 막 됐던 2010년 11년경에 결사협정위원회에서 협약 위반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는데 그때 ILO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좀 많고 그래서 작년에 이 ILO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물론 이제 이건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창구 단일화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 두 가지가 문제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그 개별교섭 동의를 사용자가 사실상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어느 한 노조하고만 합의하면은 다른 노조에도 다 적용이 돼서 다 개별교섭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가 소수 노조면은 개별교섭 동의해가지고 다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개별교섭하게 되면은 뭐 공정대표용 이런 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부담 관계가 많이 발생하고 일본이 복수노조에서 자율교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부담 노동행위가 굉장히 많고 노조 간 차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가 다수 노조면은 이제 창고 단일화 진행해가지고 그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개별교섭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사실상 이게 이제 협약 위반 소지가 좀 있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가 과반수 노조 정할 때 현재 우리는 창고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수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투표로 하거든요. 물론 투표랑 조합원 수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가 속한 노조에 노조를 이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탄압이 심한 사업장은 투표는 직접 비면 무명을 하니까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사용자 압력에 의해서 이 노조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대표 노조는 전 노조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투표가 아니라 그냥 그 교섭 참여 노조의 조합원 수만 가지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위반은 아니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산별교섭의 제도적 보장 이 부분도 뭐 ILO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그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뭐 결사조위원회 해석이 어느 단위에서 보장하라고 딱 명시한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한 점은 좀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든 사항은 아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산별교섭 의무가 있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항은 아니고요. 노조 전임자 이 부분은 ILO가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약 위반이라고 의견을 밝혔던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 법은 그 사업장 조합원 그
수에 따라 직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LO 협약은 그것은 그냥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그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제 최소 한도 즉 보장해야 될 최소 한도를 정하고 있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처럼